심정지입니다. 심장 멈췄어요.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새벽 3시 응급실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의사들 발걸음은 쉴 틈 없이 오갔고 차가운 공기마저 팽팽했죠. 그때 한 간호사가 환자 정보를 외쳤어요. 여자 환자. 57세 이름은 윤미자. 그 순간이었어요. 수술 준비 중이던 한 의사의 손이 멈춰버렸죠. 그 이름은 30년 전 자신을 병원 복도에 버려두고 사라졌던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오후였어요. 윤미자는 가방 안에 귤 한 봉지를 꼭 쥔 채 요양원 앞을 걷고 있었죠. 그 귤은 김영우 어르신, 그러니까 시아버지께 드리려고 산 거였어요. 말수는 적어도 귤만 보면 꼭 껍질까지 아껴 드시던 분이었거든요. 우리 아버님 귤 하나로도 참 오래 드셨는데. 미자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어요. 신호등 불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죠. 오늘따라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그냥 얼굴만 뵙고 오려던 길인데 발걸음이 괜히 무거웠어요.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죠. 미자는 자신이 잘 살고 있는 건지 가끔 헷갈렸어요.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아이를 키우다 지쳐 쓰러졌고 병원에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던 그날. 그날 이후 김영우 어르신의 아들과 재혼했지만 인생이 늘 어딘가 고장나 있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땐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준서야. 혼잣말을 중얼이며 파란불에 발을 내디뎠어요. 그 순간 멀리서 빠르게 달려오는 SUV 한 대가 보였어요. 뭐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오고 있었죠. 미자가 미처 피하기도 전에 쾅! 귤 봉지가 터지고 주황빛 껍질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 위로 피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여성 환자 50대, 교통사고, 의식 없음, 두부 출혈 의심됩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들것 위에 누운 윤미자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구급대원은 숨 가쁘게 외쳤죠. 호흡 약하고 동공 반응 미약. 보호자 정보 없어요. 그때였어요. 조용히 응급실 안으로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죠. 하얀 가운을 입은 그는 눈빛부터 단단했어요. 가슴팍 명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준서 신경외과 전문의. 그는 들것 위에 실려있는 환자를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입을 꾹 다문 채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이 떨리고 있었죠. 윤미자. 아무도 못 들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그가 중얼였어요. 그 이름 30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부르던 이름이었죠. 이마 옆 작은 점, 익숙한 인매, 웃을 때 올라가는 눈꼬리. 맞았어요. 눈앞에 누운 그 사람은 7살이던 자신을 병원에 맡겨두고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던 그 엄마였어요. CT부터 찍으세요. 뇌출혈 확인되면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준서는 메마른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평소 같으면 침착했을 말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죠. 수술실 앞 벤치에 앉은 준서는 두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을 버린 사람인데, 그런데도 눈앞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엄마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기억은 또렷했어요. 엄마 금방 올게라는 말과 함께 병원 복도 끝으로 사라지던 뒷모습. 그 이후론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죠. 옷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흘러나왔어요. 어린 시절 항암 치료 중이던 자신, 머리카락 하나 없이 웃고 있는 얼굴.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엄마 오면 보여주려고.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은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바로 미자가 뵈러 가려던 김영우 어르신이었어요.
그는 준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그 사람 괜찮겠나? 준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해볼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김어르신은 준서의 옆모습을 한참 보더니 낮게 말했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너의 얼굴이었으면 좋겠구나. 미움이 남아있더라도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겠니? 그 말에 준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수술실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기 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내가 기다릴 겁니다.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가 30년 전 그 여자가 버리고 간 바로 그 아들이라는 걸. 수술은 3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출혈 부위는 깊었고 골절도 겹쳐 있었죠. 하지만 이준서는 한 번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차가운 의료기기 사이로 땀이 주르륵 흘렀고 마스크 안쪽에서 숨소리만 거칠게 이어졌어요. 출혈 멈췄습니다. 뇌압도 안정적입니다. 수술실 안이 잠시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이준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감각이 아니라 30년 전의 기억이 복류처럼 밀려온 거였죠. 윤미자 환자 중환자실로 이송합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따라 미자의 몸은 조심스럽게 이동됐어요. 수술복을 벗고 병실 복도에 나선 준서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죠. 눈이 시리고 어깨가 무겁고 무엇보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금 내 앞에 누워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맞나? 30년 동안 준서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엄마를 지웠어요. 병실 복도에 앉아있던 시간들, 혼자 링게를 맞던 밤, 친구 엄마를 부러워하며 울던 낮. 그 긴 시간들을 견디면서 만들어낸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버린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고생했네, 이 선생. 뒤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목소리에 준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김영우 어르신이었어요. 단정하게 벗어둔 외투를 팔에 걸치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괜찮으신가요, 어르신? 준서는 여전히 존댓말을 썼어요. 비록 엄마와는 남이 되었지만 이 어르신만은 예외였거든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나서서 뭐라 한 적도 없었고 다만 가끔씩 책 한 권, 귤 한 봉지 건네며 조용히 다가와 주던 분. 그 사람 참 운이 좋았네. 수술한 사람이 자네라니. 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어르신은 벽에 기대 섰어요. 그리고 병실 유리창 너머로 미자의 얼굴을 바라봤죠. 산소 마스크에 덮인 얼굴, 창백한 피부, 움직이지 않는 눈꺼풀. 내가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가 떠오르네. 어떤 사람이요?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내 며느리였어. 아니, 지금도 법적으로는 며느리지만 참 복잡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야. 준서의 눈이 조금 흔들렸어요. 어르신이 말하는 며느리가 바로 자신의 엄마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그 사람이 어르신 며느리였다고요? 응, 내 아들과 재혼했지.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아이가 하나 있었어. 백혈병에 걸린 어린아이가. 김영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안에는 미자가 들고 오던 귤 몇 개가 깨끗하게 담겨 있었어요. 귤을 그리도 챙겨왔더라. 옛날엔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귤 냄새. 그건 어린 시절 병실에서 가장 그리웠던 냄새 중 하나였어요. 어쩌다 한번 누군가가 가져오던 귤 한쪽 작은 손으로 껍질을 까서 입에 넣으면 입보다 마음이 먼저 따뜻해졌던 기억. 저도 귤 좋아했습니다. 준서가 작게 말했어요.
그러자 어르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가져갔었지. 순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가져갔다라니. 어떻게 알지? 혹시 어르신이 가져가셨다고요? 김영우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서야, 너 혹시 기억 안 나니? 병원에서 가끔 귤 가져다 주던 할아버지 말이야. 그 순간 준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 속에서 조용히 나타나 귤을 건네주던 그 할아버지. 말수 적고 따뜻한 손이었던 그 사람이. 어르신이 그때 그분이셨어요? 그래. 내가 너 병원비 냈고 보호자 서류에 사인했고 너가 자랄 때까지 뒤에서 지켜봤어. 준서는 벽을 등지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어르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애였는데. 김영우는 준서 옆에 천천히 앉았어요. 상관없다고? 내 며느리 아들인데 상관없다고? 비록 피는 안 섞였어도 그 아이가 내 집에서 밥 먹고 자던 아이인데. 집에서요? 응. 너의 엄마가 우리 집으로 시집 왔을 때 너도 함께 왔었어. 그때 넌 정말 작았지. 6살? 아니면 7살? 준서는 눈을 감았어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기억이 났어요. 큰 집, 따뜻한 아침밥, 그리고 조용하지만 자상했던 할아버지.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너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됐지. 백혈병이라고. 그때 너희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김영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나 봐. 그 아이가 어느 날 너만 병원에 두고 사라져버렸어. 나는 그때 너희 엄마를 원망했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나 싶어서.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애는 무슨 죄야. 어른들 잘못인데 왜 애가 고생해야 하나 싶어서. 그리고 혹시라도 너의 엄마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고. 준서는 고개를 들어 어르신을 바라봤어요. 돌아왔나요? 아니, 한 번도. 30년 동안 한 번도. 그 말에 준서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은 엄마가 버리고 간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어르신이 30년 동안 묵묵히 지켜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병실안 미자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 옆에 조용히 놓인 작은 종이 쪼가리. 그건 수술 전 간호사가 오단에서 발견해 놓은 거였어요. 사진도 아니고 편지도 아니고 그저 종이 한 장.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서야, 미안했다. 엄마가 너무 무력했었다. 하지만 너만은 꼭 살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죽게 되면 김영우 어르신께 이 말 전해줘. 그분 덕분에 너가 살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준서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귤 껍질 냄새는 여전히 공기 중에 떠 있었고 그날의 봄바람은 어쩐지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죠. 무연고자라고요? 이준서가 다시 한번 묻자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호자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요. 지갑에도 연락처가 없었고 환자 본인이 적어둔 보호자도 없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가족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준서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저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김영우 어르신의 며느리라는 걸. 하지만 그걸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도, 어르신이 자신을 30년간 돌봐주셨다는 것도. 저희도 당황했어요. 혹시라도 보호자 등록 원하시면. 선생님?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서는 그 자리를 피했어요. 걸음을 옮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병원 끝쪽에 있는 간이 휴게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텅 빈 공간, 차가운 조명. 그곳에서 준서는 그대로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너져 앉았어요. 무용고자.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30년 뒤엔 아무도 곁에 없는 사람이 돼 있었다는 사실. 아이러니했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 목격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때 왜? 준서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김영우 어르신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고민했다는 것,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살던 김영우 어르신 댁에서의 시간들. 비록 짧았지만 따뜻한 기억들이었어요. 어르신이 조용히 건네주던 과자, 엄마가 만들어주던 달걀말이,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보던 저녁 뉴스. 그때는 가족 같았는데 왜 그 평온이 깨졌을까요? 왜 엄마는 어르신 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휴게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김영우 어르신이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컵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혼자 떠나보냈는지 궁금하지? 준서는 눈을 들어 어르신을 바라봤어요. 그 표정에는 깊은 후회가 어려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그 아이를 내쫓았어. 네. 김영호는 종이컵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너가 백혈병 진단받은 날 밤 그 아이가 울면서 내게 왔어.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난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냐고 했어. 아이 하나 때문에 이 집안이 망가질 수는 없다고. 준서는 숨이 막혔어요. 그때 그 아이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절망한 얼굴은 처음 봤거든. 그 다음 날 너만 병원에 두고 집을 나갔어. 내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어르신이 저를 도와주신 거는 속죄야.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니까. 너가 혼자 병원에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김영우는 눈을 감았어요. 내 며느리를 내가 절망으로 몰아넣었고 내 손자나 다름없는 너를 혼자 두게 만들었어. 그래서 너가 자랄 때까지 뒤에서라도 지켜보려고 했던 거야. 준서는 어르신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엄마를 원망했던 마음이 이제는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어르신, 그럼 엄마는 지금까지 혼자 살았던 건가요? 그래. 이혼도 안 했으니까 법적으론 내 며느리지만 실제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지. 가끔 소식은 들었어. 식당에서 일한다더라.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더라. 그런 소식들. 그런데 왜 오늘 병원에 오셨어요? 김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 아이가 며칠 전에 연락했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하고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었어. 요양원에서. 근데 그 아이가 안 와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르신은 병실 유리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 순간 준서는 깨달았어요. 엄마가 오늘 요양원에 가려던 이유를, 귤을 사서 가려던 이유를, 30년 만에 용기를 내서 어르신께 찾아가려 했던 거였어요. 어르신, 혹시 엄마가 저 얘기했나요? 그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김영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아마 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혹은 자신을 원망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준서는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됐어요. 어르신 덕분에. 그래. 그걸 그 아이가 알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잠시 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바라본 미자는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숨결만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 앞에 선 이준서. 그는 유리창에 손을 올려놓고 조용히 중얼였어요. 이제라도 얘기해요. 왜 그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지만 병실안 미자의 눈꺼풀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환자.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대요. 간호사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내려놓고 조용히 복도를 걸었죠. 중환자실 앞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침대. 그 위에 누워있는 미자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확실히 뭔가 달라졌어요.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아주 가늘게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움직임이었어요. 반응이 있다는 건 좋은 신호네요. 간호사는 조심스레 말을 아꼈지만 준서는 이미 가슴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한 발짝 더 가까이 뗐죠. 유리 너머로 손을 뻗을 수 있다면 지금 그 손을 잡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날 이후 준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실 앞을 서성였어요. 근무 끝나면 회진 중간에, 새벽 순찰 때도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냥 담당 환자니까라고 넘길 수 있었지만 그 마음 안쪽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이 따리를 틀고 있었어요. 내가 왜 여길 또 와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을 때마다 대답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분노였고 그 다음은 연민이었고 이제는 그냥 말없이 바라보게 되는 어떤 본능 같은 거였죠. 어느 날 새벽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중환자실 안은 고요했고 침대 옆 기계에서 나는 삑삑하는 신호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준서는 잠시 병실 안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간호사실로 들어갔어요.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자의 손을 관찰했죠. 응? 이건 그때였어요. 미자의 오른손 안에 작게 구겨진 무언가가 잡혀 있었어요. 준서는 의료용 장갑을 끼고 조심스레 그 손을 펼쳤어요. 안에는 한 장의 작은 종이 쪼가리가 있었죠. 누렇게 바랜 종이. 그리고 거기에 삐뚤빼뚤한 글씨. 김영우 어르신께. 제가 너무 원망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제가 준서를 버린 건 아니에요. 그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있으면 그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혹시라도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어르신이 계셔서 다행이었다고 전해주세요. 준서는 손에 힘이 들어간 채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숨이 턱 막혔고 눈꺼풀이 저절로 떨렸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뭐가 중요해요.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종이를 내려놓는 손은 조심스러웠어요. 종이를 다시 접어 손 안에 넣어주며 마치 모르는 척하는 듯한 동작. 왜 그랬는지는 본인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병실 유리창 앞에서 김영우 어르신이 말없이 섰어요. 그 뒤를 따라온 준서도 조용히 어르신 옆에 섰죠. 눈을 떴다고? 완전히는 아니고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어르신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유리창에 손을 올렸죠. 이 사람 눈을 뜨면 누구를 먼저 찾을까? 준서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질문이 하나 더 떠올랐죠. 혹시 내가 그 대답을 듣게 되는 걸까? 어르신 정말로 엄마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김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 그건 이미 했어. 30년 전에.
다만 그 아이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가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먼저 찾아가면 그건 그 아이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준서는 어르신의 말을 들으며 새삼 놀랐어요. 이분은 30년 동안 기다려왔던 거예요. 며느리가 언젠가는 돌아와서 용서를 구할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날 밤 병실 안미자의 손끝이 아주 살짝 움직였어요. 그리고 눈꺼풀이 한 번 더 떨렸죠. 숨소리가 조금씩 깊어졌고 기계에서 나는 신호음이 더 안정적인 리듬을 탔어요. 이준서는 병실 유리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뒷걸음질 쳤어요. 마치 지금은 그 사람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됐다는 듯이. 그리고 그 순간 미자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병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문에 달린 작은 쇠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는 순간 침대에 누운 미자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머리맡 심전도 모니터의 선도 그래프가 순간 움찔했죠. 들어선 사람은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정면으로 다가오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미자의 눈동자가 그대로 멈췄어요. 준서야? 입 밖으로 새어나온 그 말은 너무 작고 떨려서 병실 전체에 흘러나오는 산소기계 소리에 묻혀버릴 만큼 미약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이준서의 발걸음을 병상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세웠어요. 준서는 말이 없었어요. 눈동자만 조용히 미자를 바라볼 뿐이었죠. 오른손은 여전히 진료 차트를 쥔 채 떨고 있었고 턱선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살아 있었구나. 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어요. 이 모든 게 꿈이면 좋겠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너 맞니? 준서 맞지? 준서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 표정엔 분노도 반가움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저 너무 오래 걸려버린 재회 앞에 무너진 채 서 있는 한 남자의 낯선 침묵만이 있었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말 속엔 너무 많은 감정이 뭉쳐 있었어요. 진심이라기보단 그동안 묻어둔 말 한마디를 내뱉는 듯한 억눌린 울림. 어떻게 너가 여기. 미자는 차마 입을 다 열지 못했어요. 내가 널 버린 그 아들이 맞다고? 너가 날 살린 의사라고? 말이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도저히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어요. 준서는 깊게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책상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내듯 기억을 펼쳤어요. 7살이었어요. 병원에 실려왔을 땐 이미 늦었단 얘기를 들었죠. 그때 누구도 곁에 없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친척도. 미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죠. 근데 그날 누가 왔었어요. 낯선 할아버지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애는 무슨 죄냐. 이 애는 살려야 한다고. 그 말에 미자의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이요. 어머니 시아버지셨어요. 준서는 조용히 병상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그 종이는 미자가 쓰다 만 편지였어요. 그녀가 실려오기 전 급하게 쓴 듯한 번진 글씨와 흔들린 문장들. 봤어요. 이거 김영우 어르신께 드리려던 편지. 미자는 놀란 듯 손을 뻗었지만 준서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그녀 손에 다시 쥐어줬어요. 내가 왜 의사가 됐는지 아세요? 그 말에 미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분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가 버리고 간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병원비 내주고 보호자 사인까지 대신 해줬던 그분. 그런 어른이 되려고, 내가 살아남은 이유를 증명하려고.
준서는 눈을 떴어요. 그 눈빛엔 울컥 차오르는 감정과 묵직한 결심이 겹쳐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어머니 때문이었네요.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어요. 말도 숨소리도 기계음도 모두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내가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미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편지를 꼭 움켜쥐었어요. 살아있어줘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준서는 병실을 나섰고 미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흐느낌이 새어나왔고 병실 창가로 스며든 햇살은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30년 만에 마주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건넨 한마디. 그건 용서도 원망도 아닌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가장 조용한 안부였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병실 안 스피커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잔잔히 흘러들었어요. 그 말에 미자는 천천히 눈을 떴죠. 창밖으로 햇살이 번져 들어오고 있었고 그녀의 볼에 닿은 따뜻한 빛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베개 밑으로 손을 넣었어요. 구겨진 편지 한 장이 손끝에 닿았고 그녀는 그걸 꺼내어 가슴 위에 올렸어요. 준서야, 살아있다면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그 종이를 꼭 쥐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30년 전으로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해는 지고 있었어요. 27살의 미자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죠. 팔에는 7살 준서의 진료비 청구서가 들려 있었고 한숨조차 낼 틈 없이 바짝 마른 얼굴이었어요. 보호자님, 소아 백혈병이에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도 크실 거예요.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진행이 빠르진 않지만 최대한 빨리 면역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날 밤 미자는 병원 계단 한쪽에 숨어 울었어요.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병원에서 그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이 통곡했어요. 며칠 후 김영호의 집으로 돌아간 미자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준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얼마나? 김영호는 차분하게 물었고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이게 한 달치고 앞으로 최소 2년은 치료받아야 한다고. 김영호는 그 청구서를 보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미자야, 이 돈이면 우리 집 한 채를 팔아야 해. 죄송합니다. 그 아이는 너의 아이야. 내 핏줄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런 부담을 져야 하지? 그 말에 미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너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냐? 아이 하나 때문에 이 집안이 망가질 수는 없어. 김영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선택해. 그 아이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집을 나가든지. 미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서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울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미자는 결심했어요. 준서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김영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아버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대신 그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걸 내가 왜? 제발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아이가 죽으면 저도 살 수 없어요. 김영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차갑게 말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넌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그 아이 일에도 관여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미자는 그날 밤 아이에게 젖은 손수건을 살포시 얹어주고 한참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서야, 엄마가 많이 부족해서 미안해.
살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넌 꼭 살아야 해.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야 내가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녀는 병원복 주머니에 조그만 종이를 넣었어요. 거기엔 김영호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미자는 아이를 두고 병원을 떠났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우산도 없이 홀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죠. 그 뒷모습은 젖은 고목처럼 축 늘어져 있었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그 기억은 흐려질 법도 한데 미자는 단 하루도 준서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 골목에서 엄마라고 부르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고 병원 앞을 지날 땐 발걸음이 멈췄어요. 몇 년 전부터는 김영호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준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살아있기는 한지.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며칠 전 드디어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저예요. 미자입니다. 미자?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연락도 없이. 김영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준서는 어떻게 됐나요? 만나서 얘기하자. 요양원으로 와라. 그래서 오늘 귤을 사들고 요양원으로 가려던 거였어요. 용서를 구하러, 그리고 아들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의사가 되었고 지금 이 병실에서 자신을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살아있어줘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눈빛, 그 따뜻한 손.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꼭 움켜쥐었어요. 가슴이 너무 먹먹했고 눈물은 속눈썹에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서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나빴다. 근데 너도 아프지 않았니? 그 시간들 얼마나 힘들었니?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겨우겨우 숨을 삼켰어요.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를.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접는 거 좀 서툴렀지만 저한텐 행운의 학이에요. 하얀 병원 복도 끝 링거줄을 끌고 오던 작은 아이가 종이약을 건넸던 날. 김영호는 그때 그 아이가 자신에게서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처음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으면서도 그 아이만은 죽게 둘 수 없었거든요. 비록 핏줄은 아니었지만 한때 자신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던 아이였으니까요. 미자는 나가라. 하지만 그 아이 병원비는 내가 낼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김영호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옳은 일을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가서 준서를 본 순간 후회는 사라졌어요.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채로도 밝게 웃는 그 아이를 보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응, 할아버지가 귤 좀 가져왔어. 와, 귤이다. 고마워요. 준서는 늘 고마워했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 김영호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김영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준서에게 주는 것보다 준서가 자신에게 주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그 아이의 밝은 웃음, 순수한 고마움, 그리고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김영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어요. 할아버지, 저 나중에 커서 의사 될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같은 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저도 누군가를 살려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날 김영호는 집에 돌아가서 혼자 울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이 베푼 선의를 또 다른 선의로 갚으려 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후
준서가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김영호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할아버지, 저 이제 어디 가야 해요? 보육원에 가게 될 거야. 거기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살면 돼. 할아버지는 안 와요? 김영호는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할아버지가 가끔 놀러 갈게. 그리고 너가 필요한 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 후로도 김영호는 준서를 뒤에서 지켜봤어요. 보육원비, 학비, 대학 등록금까지 모든 걸 익명으로 지원했어요. 준서는 정말 의사가 됐어요. 그것도 신경외과 전문의로. 김영호는 신문에서 준서의 이름을 봤을 때 눈물이 날 만큼 자랑스러웠어요. 이준서 전문의, 어려운 수술 성공으로 화제. 기사를 스크랩해서 앨범에 넣어두고 가끔씩 꺼내보며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김영호는 생각했어요. 이제 준서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 자신이 누구인지, 왜 도와줬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준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시 자신을 원망할까봐. 그러던 중 며칠 전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저예요, 미자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영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년 만에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였거든요. 미자,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연락도 없이. 김영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미자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많이 늙어 있었어요. 준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 질문에 김영호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준서가 훌륭한 의사가 됐다고? 자신이 30년 동안 뒤에서 돌봤다고? 만나서 얘기하자. 요양원으로 와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김영호는 밤새 고민했어요. 미자에게 뭘 말하고 뭘 말하지 말아야 할까? 결국 김영호는 결심했어요. 모든 걸 말하자고. 준서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자가 그때 한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었다고. 하지만 미자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왔고, 하필이면 그 병원이 준서가 일하는 곳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김영호는 중환자실 앞에서 중얼였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어르신, 그 환자. 정말 어르신 며느리가 맞아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너의 엄마야. 김영호는 이제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넌 내가 30년 동안 지켜본 그 아이고.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어르신이 정말 그때 그분이셨어요? 응, 내가 너의 할아버지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할아버지였어. 그 말에 준서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3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군가 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너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강한 아이라는 걸 알았거든. 김영호는 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그 어떤 친손자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의사가 됐고, 할아버지. 준서는 처음으로 김영호를 그렇게 불렀어요. 30년 만에 들어보는 그 호칭에 김영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 할아버지야. 너의 진짜 할아버지. 그날 밤 김영호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30년 전에 한 그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걸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어요. 미자를 내쫓은 것도 준서를 도운 것도 모든 게 옳은 선택이었어요.
그 덕분에 준서는 훌륭한 의사가 됐고 이제 자신의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구나. 김영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때로는 인생이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응급실 복도는 고요했어요. 긴박한 수술은 끝났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윤미자는 의식을 되찾은 후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고 이준서는 침묵 속에서 그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정말 너가 맞구나. 미자는 준서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며 중얼였어요. 어린 시절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진지해질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 많이 컸네. 30년이 지났으니까요. 준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어요. 원망도, 그리움도,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어요. 아프지 않았어? 그때 많이 무서웠을 텐데.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었거든요. 자신이 없는 동안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밤마다 생각하며 잠 못 잃었던 질문. 아팠죠. 처음엔 많이.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왜 안 오시나 싶어서 매일 복도 끝을 바라봤어요. 혹시 어머니가 오시면 놓칠까봐. 그 말에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김영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준서는 미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그분 덕분에 살았고 공부할 수 있었고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미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시아버지가 아들을 구해줬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아버님께 얼마나 폐를 끼쳤을까? 폐요? 할아버지는 저를 손자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손자라고. 그 말에 미자는 더욱 울먹였어요. 자신이 버리고 간 아이를 남이나 다름없는 시아버지가 그렇게 아껴 키워주셨다니. 그분 정말 천사 같은 분이야. 내가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지. 어머니. 준서가 조용히 불렀고 미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그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던 거라고. 그리고 저를 살리려고 어머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던 거라고. 미자는 놀란 눈으로 준서를 바라봤어요.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네. 어머니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미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린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저는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준서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할아버지라는 든든한 보호자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준서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자라서. 미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는 언제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을까? 너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미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고맙고도 미안했어요. 내가 더 좋은 엄마였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부터 좋은 엄마가 되시면 돼요. 준서는 미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자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자는 김영호가 병문안을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0년 만에 시아버지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그냥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미안했다고. 준서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30년 동안 기다리셨거든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영호가 들어섰어요. 30년 만에 마주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그도 잠시 멈칫했어요. 미자는 침대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준서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이구나, 미자야. 김영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미자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자는 침대에서 내려와 김영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하지만 김영호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뭘 하는 거야? 환자가. 저 정말 용서받을 자격 없는 며느리인데. 그런데 아버님이 준서를.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미자를 보며 김영호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앉아라. 할 말이 있어. 김영호는 의자에 앉으며 미자에게도 침대에 앉으라고 했어요. 준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긴장한 채 서 있었어요. 미자야, 내가 그때 너한테 너무 매정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아니야. 내 말 끝까지 들어봐. 김영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너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난 너를 내쫓았어. 내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지. 미자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너가 나간 뒤에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어. 그 아이는 한때 내 집에서 밥 먹고 자던 아이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나 싶더라고. 아버님, 그래서 그날 밤부터 후회했어. 그리고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봤지.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그렇게 작은 몸으로 혼자 누워있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싶었어. 김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를 내 손자라고 생각하고 키웠어.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손자였지.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무슨. 나도 그 아이 덕분에 행복했어. 그 아이가 밝게 웃을 때마다 내 마음도 밝아졌거든. 김영호는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녀석이 의사 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내 친손자보다 더 자랑스러웠어. 준서는 감동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자야. 김영호가 다시 미자를 바라봤어요. 너도 그때 최선을 다한 거야.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야. 나도 그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노력은 충분히 했어. 다만 상황이 안 따라줬을 뿐이지. 김영호는 미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 자책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봐. 그 아이도 다 컸고 너도 아직 젊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서를 바라봤어요. 준서야, 엄마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저도 어머니가 필요해요. 준서는 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지만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그 말에 미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럼 우리 셋이 가족이 되는 건가? 김영호가 웃으며 말하자 준서와 미자도 웃었어요. 네,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김영호가 사온 죽과 반찬으로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어요. 준서야,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미자가 물어보자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자. 김영호도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준서가 미자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많이 아프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고마워, 아들아. 미자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잔잔하게 내리는 날이었어요. 병원 입구에는 노란 튤립이 줄지어 피어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던 이준서는 잠시 우산을 접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미자는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을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김영호는 요양원 대신 준서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우리 두 늙은이가 함께 살면 불편하지 않을까?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준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불편하긴요. 오히려 더 좋죠. 혼자 사는 게 더 외로웠어요. 그래도 너의 생활에 지장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의사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잖아요. 준서는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김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내가 살면서 이런 기적을 볼 줄이야. 할아버지, 기적이라뇨? 응. 내가 키운 아이가 의사가 되어서 그 아이 엄마를 살렸잖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어? 그 말에 준서와 미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그런데 준서야. 김영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 기억하니? 네,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서요. 맞아. 누군가는 살아줘야 하니까. 김영호는 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너가 사라져서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되었어. 그게 바로 생명의 순환이야. 준서는 어렸을 때 김영호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넌 살아야 해. 살아서 나중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때 그 말씀 기억해요. 제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던. 그래. 그리고 넌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어.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해. 미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니. 준서야,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어머니. 준서는 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지킬게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려고 했던 것처럼.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준서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 크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세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 미자가 새로운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 원래 가족이었어요. 다만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이지. 준서의 말에 김영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미자가 만든 김치찌개와 김영호가 사온 반찬들로 차린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맛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매일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리고 너가 힘들 때는 할아버지가 도와줄 거고 할아버지가 아플 때는 너가 치료해주고 저도 도와드릴게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미자도 껴들어서 말하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준서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어요. 어린 시절 병원에서 찍은 사진, 김영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오늘 병원에서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며 준서는 생각했어요. 삶은 참 이상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사실은 자신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을 도와준 할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진짜 손자처럼 사랑해 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김영호가 말했던 대로 누군가는 살아줘야 하니까요. 준서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앨범에 넣으며 중얼였어요. 할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한 줄을 더 중얼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게요. 가끔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미움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버려졌던 아이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다시 살아났고 그 아이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줄 아는 어른이 됐습니다. 삶은 참 멀고도 가까운 인연 속에서 때로는 용서보다 더 큰 결심을 하게 만들죠.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고 헤어져도 다시 만날 수 있으며 상처받아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